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었죠. 네, 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보수의 표심을 모으는데 단단히 써먹었습니다. 물론 대화록은 불법으로 유출했고요. 하지만 대화록이 공개되고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하는 김장수 무슨 실장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해서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 새누리당은 또 전술을 바꿉니다. 이 인간들은 정말 후회나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이번에는 저자체 회담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저는 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내세우는 남한의 최고 존엄 박근혜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시 주석님의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오바마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네, 맨 처음 나온 것은 한중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주석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는요, 오바마와 한미 정상회담 때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것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말인 것 같은데요.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해외 정상, 외국 정상과 만나서 님이라고 붙인다든지 혹은 저는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탓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외교입니다. 외교에서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혹은 상대방을 님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따위 잣대를 들이대는 새누리당의 후한부치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녹음 파일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파일 아주 그냥 날개도 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쪽팔린 줄 아십시오, 새누리당.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 사실 오늘로서 단식 13일째입니다. 놀랍죠? 생활 단식이라서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식하니까 좋긴 좋아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단식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특정 업체의 단식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단식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과식의 시대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가지 큰 죄 중에서 탐식의 죄가 있습니다. 탐식. 먹는 걸 탐한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기아로 굶고 있는 인구가 7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배 터져가지고 과식으로 비만에 고민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뭔가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탐식의 죄. 근데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노령연금 문제가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기초연금이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은 기초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약칭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실제 지금의 노령연금보다 더 적게 준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참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유분수지. 전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사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당선되고 나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의 노령연금보다도 더 적게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킨다고, 법을 통과시킨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현행 노령연금보다 더 적게 주는 기초연금 소개해드리죠.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20년 뒤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령연금은 소득에 연동되는 데 반해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년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노령연금에 비해 거의 4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 네, 노령연금 받으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물가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연동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행 노령연금은 소득 연동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가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은 소득이 연계되면은 평균 상승률이 연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연동을 시키면요 2%대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20년 후에는 무려 누적 금액 4천만 원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결국은 국민들을 속여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방안에 다름이 아니죠.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계속 읽어봅시다. 그럴만도 한 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득이 물가보다 항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15년 전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1만 달러 이하였지만 지금은 2만 달러로 2배 넘게 올랐다. 이 가운데 반만 실질적인 상승이라고 간주하고 향후 15년도 실질적인 소득 상승률이 50%라면 2028년엔 노령연금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법은 소득이 아닌 물가와 연동한 탓에 여전히 현재 가치 20만 원만 받게 된다. 네. 현재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려준다. 라면서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체 생애기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기만술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데서도 쓰였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고 가입 기간이 짧은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40대와 50대들은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이 되면 그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즉 지금의 노인들에겐 다 지급하지만 미래의 노인들에게 줄 것은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한 술수다. 오죽했으면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했겠는가.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건 회사원 같은 강제 가입자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20년 후에 물가 상승, 소득 상승, 그런 걸 다 빼더라도요. 지금의 지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적고 가입 기간이 짧은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지만, 물론 그것도 소득 하위 70%입니다. 지금의 40대와 50대들은 결국은 앞으로 15년, 25년 후에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2년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그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결국은 1만 원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가입 기간이 20년 넘은 사람은 결국 기초연금 1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 진짜 수 잘 썼어요. 지금 자신들을 지지하는 60대, 70대 노인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20만 원 받게 해주고, 자기들 별로 지지 않는 40대, 50대가 노인이 될 때는 적게 받도록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게다가 60대, 70대도 결코 좋아할 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애 전체로 보면은 법을 바꾸면, 박근혜 식으로 바꾸면은 무려 4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60대, 70대 10년만 살고 말 겁니까?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은요, 90세, 100세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대 노인들도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요. 박근혜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진영 장관이 지적한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100만 명이 탈퇴할 거다. 더 심각한 거는 회사원처럼 강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금 40대, 50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됩니다. 자기 월급에서 떼고, 자기 월급에서 뛴 만큼 회사에서 떼어서 보태가지고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탈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빼빠지게 부었는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을 깎아? 이런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오죽하면은 박근혜 정권의 우호적인 서울대 송호건 교수도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손댄다는 발상 자체가 틀려먹었다고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계속 봅시다. 전문가가 모여있는 경제부처에서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잡한 계산 방식을 쓴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경제부처에서 이거 모르고 이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복잡하게 이렇게 사라락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을 쏘게 먹이려는 그런 수작입니다. 요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걸 쏘게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발상 자체가 기분 나빠요. 이런 문제투성이에 기초연금안 제정안을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격화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런 지적 이외에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원래는 20만 원 다 주려고 했는데 나라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속에 교묘하게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말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면은 필요한 돈보다도 절반 정도의 예산만 짜놨어요. 그 공약에는 반드시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돈을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좀 허황된 게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 해야 그 공약이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준다는 공약의 소요 재원을 보면은 도저히 줄 수 없는 돈이에요. 결국은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함정을 곳곳에 숨겨놓고 겉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다 준다라고 사기를 쳤던 겁니다. 이거는 공약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오건호 씨가 오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공약은 사기를 치고 만드는 법안이라고는 결국은 현재의 노인들도 누적금액으로 보면은 손해를 보게 만들고 특히 40대 50대가 노인이 될 때는 결국은 20만 원은커녕 지금 현행대로 1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현재의 노령연금대로만 가도 2028년이 되면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현재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쏘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쏘가서 놀아나는 국민들도 참 어찌 보면은 한심한 거죠. 왜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쾌별스의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게 문장 3개만 주면 모든 사람을 쏘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만 장악하면은 같은 거짓말을 처음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만 2번 거짓말을 하면 긴가민가하고 3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언론 장악의 결과에 따른 자신감이 아니냐. 국민을 무시하는 그 배경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받더라도 쉴 땐 쉬고 노래는 들어야죠. 노래 듣고 다시 얘기하죠. 유피 즉 업의 다시 생각해 듣고 오는 동안 제가 누누이 얘기 안 하더라도 저하분 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래 나갑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조합원 가입 몇 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소개해드리죠. 아직 주소 기재하지 않으신 파자마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YYS5777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쿠킹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빨간 까마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효경이 효심이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희망촛불님이 출자금을 납부하고 예비조합원의 레떼를 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희망촛불님도 조합원이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멘트 광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웃습니다. 왜? 조합원 소잡사님이 신청한 광고이기 때문에 소를 잡수시는 소잡사님. 그러나 성장이 끝난 성인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조합원 소잡사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님과의 만남입니다. 북 콘서트가 10월 11일,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저자의 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를 가지고 오시면은 아마도 사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박님은 참고로 만화가십니다. 그리고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는 만화더라고요. 네. 구미지샘과 뉴스풀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반도체 소년가요? 해가지고 이 황유미 씨를 다룬 연극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 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4531-5641, 010-4531-5641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대구나 혹은 구미, 이 경북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조합원 분들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북 콘서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청원. 서청원을 공천키로 한 새누리당을 보면은 정말 아니 뭐 제가 특정 정당을 후한무치하다 뻔뻔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공정성에 심히 의심을 받는 일이라는 거 알긴 압니다만은 저도 정치평론가로서 과거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정당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직전에 총선에서 그리고 그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이른바 계획 공천을 한다면서 이러한 사람은 절대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서청원입니다. 그런데 예, 김무성을 견제한다 혹은 박근혜의 원로 중에서 한 명이다 해가지고 이런 원칙 다 팽개치고 바로 공천을 합니다. 하긴 뭐 검찰 개혁한답시고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때 추천되고 바로 자기 자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최동욱도 쫓아내는 그런 후한무치한 정권인데 오죽하랴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런 후한무치한 정당에 대해서 40%가 넘는 사람이 지지를 한다. 그 여론조사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인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떨 때 회의마저 듭니다. 하지만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화도 됐고요. 박정희 유신헌법도 90%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서청원 패밀리라는 칼럼은 바로 서청원에 대한
혹은 새누리당에 대한 양심의 질타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70세 아버지는 차떼기 사건과 친박연대 공천 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됐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면 복권됐다. 35세 아들은 국무총리실의 4급 별정직 비서직으로 채용됐다. 별도의 채용 공고는 없었다. 4급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으로 임용돼도 평균 8년 9개월이 걸려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총리실은 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42세 딸은 모 제분 회사 집안의 며느리다. 귀부인은 자식 사랑이 지나쳤다. 서류를 위조해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바로 서청원 집안 얘기입니다. 아버지 차떼기 사건 그리고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이 됐고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면됐습니다. 그 아들 35살짜리 국무총리실의 4급 별정직 비서직으로 채용됐는데요. 4급 높은 자리입니다. 7급 공무원 공채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수천 대 1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9급 공무원 공채에도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기본입니다. 오죽하면은 노량진에 공시족이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공시족이 뭐냐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시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고시족이 아니에요. 공시족입니다. 이런 살벌한 시대에 35살짜리 아들이 4급으로 됩니다. 행정고시에 합격. 이게 공시하고는 그야말로 벨류천지 하늘나라에서 노는 고등고시 행정고시죠.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 됩니다. 사무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무관이 돼서 4급으로 올라가는데 평균 9년이 걸립니다. 9년이. 근데 서청원이 아들은 4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됩니다. 그 딸내미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다가 불구속 기소됩니다. 참 그야말로 파노라마 같은 대한민국의 도덕성이라고는 그야말로 지시할도 없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권력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전형입니다. 스펙터클하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한 가지도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이 집 식구들은 빠짐없이 겪었다.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집안 얘기다. 최동욱 사태로 익히 알려진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 서 전 대표는 공천 불가 대상이다. 당규상 하자가 있느니 없느니 따졌다가는 모양이 우스워진다. 혼의 아들을 뒀을지 모른다는 정황만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만큼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정권 아닌가. 예. 여기서 김민아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 전 대표의 공천 취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할 생각은 없다.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서청원 패밀리의 생활 방식이다. 이 문제적 가족의 생활 방식은 사실 한국 주류 기득권층의 상당수가 영위해온 그것과 다르지 않을 터이다. 서청원의 아들 같다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할지도 모른다. 만년까지 정치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 늙어서까지. 서청원이 조용한 노후를 택했다면 자녀들의 개인사가 인구에 해자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힘,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은 헌법조항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재벌과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은 해련, 지연, 학연, 혼맥 등을 매개로 한국판 카스트를 구축하고 있다. 의사와 법조인, 대학 교수 같은 전문가 집단은 이 카스트를 견고하게 떠받치는 구실을 한다. 필부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면서도 자신이 못 들어간 카스트의 성체 안에 아들, 딸이라도 밀어 넣으려 길을 쓴다. 그러나 헛수고다. 시간이 갈수록 성체는 물 셀 틈 없이 단단해지고 진입장벽은 높아만 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카스트 제도, 이 견고한 성체를 허무는 하나의 송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체에 있는, 그 성체를 보호하는 조중동이 그렇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던 겁니다. 왜? 자기들 기득권의 성체가
노무현의 저 송곳 하나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결국은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 기득권의 다시는 저 99%가 이 성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체를 쫙 쌓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무서운 까닭은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악다구니를 부르는데 있지 않습니다.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겁을 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서청원 측은 딸의 기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간 딸의 문제지만 국민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학교에 가기 위해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관련 부처는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그런 사안에 딸이 연루됐는데도 출가 외인이라서 라면서 조선시대 스타일 해명으로 가름하다니 정말 그 배짱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장점은요, 뻔뻔스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김민아 논설위원의 칼럼 마지막 부분 소개해드립니다. 화성갑 유권자들에게 죄송한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서 전 대표의 공천 취소나 출마 포기 같은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서 전 대표의 출마는 합법과 불법, 관행과 편법, 관용과 온정주의, 상부상조와 짬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일부 기득권층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들만의 리그에 구멍을 내는 일은 다음 문제다. 선거는 이래서 유용한 제도다. 어쨌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네. 한겨레신문 권태선 편집인이 최동욱 사건과 71년 사법파동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소리 없이 칼럼 소개부터 해드리죠. 얼마 전 언론계 선배 몇 분과 저녁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화제가 됐다. 한 선배가 이 사건과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부른 사건과 비교했다. 정권에 밑보인 판사를 변명하기 어려운 약점을 잡아 뒤통수를 쳐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 것이 당시 파동의 원인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의 영린을 건드린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이란 올가미를 씌워 찍어냄으로써 검찰은 물론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이어 부녀 대통령 치하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일어난 게 우연일까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권태선 편집인은 이렇게 말문을 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1차 사법파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일어났다. 삼선교를 통해서 당내 도전 세력을 제거하고 71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해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박정희 대통령은 곧바로 종신집권 체제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사법부가 거치적거렸다. 당시 형사지법 판사로 파동의 중심에 섰던 홍성우 변호사가 인권변론 한 시대에서 증언했듯이 당시 사법부에는 청와대 경호실장의 청탁도 물리치고 집시법 위반 학생들을 집행유예로 석방해 줄 정도의 기계는 있었다는 겁니다. 1인 지배를 위해서 이런 사법부를 길들여만 했다. 자, 어떻게 길을 들였느냐? 권태선 편집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이 무렵 한 공안검사가 이범렬 부장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공법 위반 사건 증인신문차 제주도에 가면서 담당 변호사로부터 왕복 여비와 숙식비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검사는 혐의를 잡기 위해 미행까지 붙였다. 물론 법관이 변호사의 향응을 받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당시엔 그게 관행이었다. 더군다나 이 판사는 반공법 위반 등의 무죄 판결을 많이 내 정권의 눈밖에 나 있었다. 판사들이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건 당연한 일이었다. 판사들의 집단 사표로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대통령은
이 판사 등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판사들이 요구한 대법원장 면담과 사법권 독립 약속은 끝내 거부했다. 한 달여를 끈 사태는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로 막을 내렸다. 홍 변호사는 판사들의 권리가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난 게 사법부 무력화의 시발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법원에 상주하며 재판에 간섭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긴급조치로 권위주의 체제를 완성했다. 정말로 데자뷰 아닙니까? 방공법이 그때는 박정희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해놓으면은 이범열 부장판사가 무죄를 때리니까 이 눈에 거지적거리는 인간을 어떻게 조져버릴까 해서 미행을 붙여가지고 변호사들로부터 숙박비, 항공비 받았다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본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0월 유신과 박정희 종신집권체제였습니다. 물론 김정희의 총 땅땅땅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비극적인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진 최동욱 사건의 전말도 비슷하다. 최 전 총장은 취임사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충무공의 말을 인용하며 외부 압력에 맞선 방파제 역할을 자임했다. 약속대로 그가 외풍을 막아주는 사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 이후 청와대 등의 공안 라인이 은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고 이어 특정 언론이 그의 혼외자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결국 그는 길목을 내놓아야 했다. 김계춘 비서실장 등은 이번 사건이 권력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하지만 그 말을 고지 듣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만 71년 사건, 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진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노조차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일부가 반발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규명 후 사표 수리라며 사안을 혼외자 진위 문제인 양 변질시키자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전 청장이 보인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 역시 그를 믿고 따랐던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목을 지키던 장수가 쓰러지면 다른 병사들이 나서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도 최소한의 체면 실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권력의 신여로 불리던 그런 오역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권대선 편집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검사도 제대로 답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